내 돈을 쓰는데도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까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혹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까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78세 김할머니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 8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서 3개월 후 갑작스러운 세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소득이 있으시는 거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할머니는 그날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뭔 나쁜 짓이라도 했는지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웃들 눈치도 보이고 자식들에게도 말하기 창피하셨다고 합니다. 박할머니의 고민은 전세보증금 찾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받아 잠시 현금으로 보관하려 했을 뿐인데 몇 달 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불안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져 주변 분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요. 밥맛도 없고 TV 봐도 재미없어요. 자꾸 그 생각만 나거든요. 박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김영수 아저씨의 억울함은 생활비도 못 써입니다. 65세 김영수 아저씨는 매달 연금을 받으며 생활비로 300만 원씩 꾸준히 인출했는데 1년이 지나자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돈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내가 도둑놈인가 내 돈 쓰는데 왜 캐묻나며 분개하셨습니다. 생활비로 쓴다고 했는데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뭘 사시는 거예요? 하고 또 물어보니까 정말 기분이 상하셨다고 해요. 이만수 할아버지는 75세인데 자식들에게 용돈 주시려고 500만 원씩 가끔 인출했습니다. 애들 힘들게 사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자주 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까지 받으시게 됐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병원비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1,5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은행 직원이 뭐에 쓰시는 거예요? 하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최순자 할머니는 나를 바보 취급하나 하면서 속상하셨다고 해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떳떳한 분들이에요. 자기 돈을 자기가 쓴 건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현금 인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인출해야 안전한지, 얼마나 인출해야 의심받지 않는지, 언제 인출해야 자연스러운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금 인출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오해 첫 번째, 999만 원씩 뽑으면 안전하다. 많은 분들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국세청은 금액보다 패턴을 봅니다. 999만 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면 오히려 일부러 신고를 피하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더 의심스럽게 여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999만 원씩 3번 인출했다가 의도적 신고 회피로 판단받아 더 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해 두 번째, 현금만 위험하고 계좌이체는 안전하다. 계좌이체도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면 어디든 관심을 가지며 계좌이체가 현금보다는 덜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오해 세 번째, 작은 금액은 문제 없다. 금액이 작아도 자주 인출하거나 소득에 비해 많이 인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50만 원인데 매달 200만 원씩 인출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확한 기준,
정부 정책의 실제 내용,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신고일 뿐 신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래가 있었다 하고 알리는 거죠. 의심거래 보고제도 더 중요.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이 거래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인 젊은 분이 갑자기 1천만 원을 인출하면 은행 직원이 거 이상하네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500만 원 인출하시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또 다른 예로는 평소에 100만 원씩 인출하시던 분이 갑자기 2천만 원을 인출하시면 의심스러워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들을 보면 월급 200만 원인 젊은 사람이 갑자기 1천만 원 인출하거나 평소 100만 원씩 인출하던 분이 갑자기 2천만 원 인출하는 경우, 여러 은행에서 같은 날 큰 돈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FIU라는 기관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넘어가요.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거래들을 골라내서 국세청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됐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래가 있었다 하고 알리는 거고, 그 중에서 정말 이상한 것들만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 통계, 세무조사까지 가는 비율,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현금 인출 중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100번 현금을 인출해도 한 번도 안 된다는 의미죠. 정말 적은 비율이에요. 그럼 그 1%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소득 대비 과도한 인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이 월 150만 원인데 매달 500만 원씩 인출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두 번째, 급작스러운 대량 인출입니다. 평소에 100만 원씩 인출하시던 분이 갑자기 2천만 원을 인출하시면 은행에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어르신들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세 번째, 빈번한 대량 인출입니다. 매주 1천만 원씩 인출하시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하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수은행 동시 인출입니다. 여러 은행에서 같은 날 큰 돈을 인출하는 경우예요. 오늘 A은행에서 1천만 원, B은행에서 1천만 원, C은행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인출하시면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상하네 생각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들의 실제 판단 기준, 현직 은행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나이와 직업을 가장 먼저 봐요. 60대 이상 어르신이 큰 돈을 인출하시면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먼저 걱정해 드려요. 실제로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어르신들 보호하려고 더 신경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 수준을 두 번째로 봐요.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정기 수입이 있으시면 그에 맞는 인출은 자연스럽게 봐요. 예를 들어서 월 연금이 300만 원이시면 월 300만 원 정도 인출하시는 건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인출 패턴을 세 번째로 봐요.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시는 건 문제 없는데 갑자기 패턴이 바뀌면 관심을 가져요. 평소와 다른데 무슨 일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용 목적을 네 번째로 봐요. 생활비로 쓴다, 자식에게 준다, 집수리한다, 병원비로 쓴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별 문제 안 돼요.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은 이해해 주세요. 안전한 현금 인출 황금률은 황금률 첫 번째 여러 은행 분산 인출. 한 은행에서 큰 돈을 한 번에 인출하지 말고 3에서 4개 은행에 나누어 인출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필요하시면 A은행에서 500만 원, B은행에서 500만 원, C은행에서 500만 원, D은행에서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인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각 은행에서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니네 생각해요. 그리고 은행끼리는 서로 정보를 바로 공유하지 않거든요. 물론 나중에 종합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즉시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날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A은행에서 인출하셨으면 B은행은 일주일 후에 가세요. 너무 바로 하시면 의심스러워할 수 있어요. 황금률 두 번째, 인출 빈도는 월 1회에서 2회가 안전. 매일매일 인출하시면 아무래도 눈에 띄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가 자연스러워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요. 하지만 매일은 너무 자주 해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인출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 10일과 25일에 인출하시는 식으로요. 그러면 이분은 생활비로 쓰시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황금률 세 번째, 소득 수준에 맞는 인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연금이 월 200만 원이시면 월 현금 인출도 200만 원 정도가 자연스러워요. 갑자기 1천만 원을 인출하시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목돈이 필요하시면 몇 달에 나누어서 인출하시는 게 좋아요. 급하지 않으시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필요하시면 5개월에 나누어서 월 200만 원씩 인출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78세 김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받으세요. 총 월 소득이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현금 인출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해요. 손자 대학 등록금 800만 원이 필요하시면 6개월에 나누어서 월 130만 원씩 모으시는 거예요. 급하시면 3개월에 나누어서 월 270만 원씩 인출하셔도 돼요. 소득의 2배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워해요. 65세 박할아버지 경우를 보세요. 임대 소득 월 300만 원 있으세요. 그러면 월 현금 인출 300만 원도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한 번에 인출하지 마시고 150만 원씩 2번에 나누어서 인출하시는 게 좋아요. 75세 이 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연금 월 200만 원, 주식 배당금 월 100만 원 있으세요. 총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월 현금 인출 300만 원까지는 자연스러워요. 자녀 증여 시 특별 주의사항은 자녀분들에게 돈을 주실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증여 문제도 있고 자녀 계좌에서도 이 돈 어디서 온 거지 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경우 말이에요. 하지만 현금으로 주시면 기록이 안 남아서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안전한 증여 방법. 첫 번째,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세요. 그러면 언제 얼마를 줬는지 기록이 남아요. 2025년 7월 28일 아들 김영수에게 300만 원 송금이라고 통장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증명하기 쉬워요. 두 번째, 현금으로 주실 때는 받았다는 증명서를 써두세요. 2025년 7월 28일 김철수가 아들 김영수에게 300만 원 증여함, 증여자 김철수 서명, 수증자 김영수 서명,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서로 한 부씩 갖고 계세요. 세 번째, 큰 돈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 주세요. 1천만 원을 주시려면 한 번에 주지 마시고 몇 달에 나누어서 주시는 거예요. 월 200만 원씩 5개월에 나누어서 주시면 자연스러워요. 네 번째, 증여 이유를 명확히 해 두세요. 결혼 축의금, 집 마련 자금, 사업 자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거든요. 기타 중요한 상황별 대처법, 수표 현금 교환 시. 어르신들 중에는 수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대료나 사업 대금을 수표로 받으시는 경우 말이에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실 때도 똑같은 원칙이에요. 큰 수표는 한 번에 바꾸지 마시고 나누어서 바꾸세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수표를 받으셨으면 1천만 원씩 3번에 나누어서 바꾸세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을 두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표를 받으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해 두세요. 임대료로 받았다. 사업 대금으로 받았다. 물건 판 돈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더 좋고요. 해외 송금 시. 요즘 해외에 자녀분들 있으신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해외 송금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송금하시면 신고해야 해요. 은행에서 용도를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자녀 생활비, 자녀 학비, 해외 부동산 구입,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해외에서 돈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온 돈인지, 왜 받는 돈인지 명확하게 해두세요. 부동산 거래 시,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현금 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부동산 거래,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해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증명해야 하는 거죠. 현금으로 부동산 사시려면 미리미리 현금을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해서 바로 부동산 사시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 자금 출처를 명시해 두세요. 예금 출금, 기존 보유 현금, 이런 식으로요. 실전 체크리스트. 현금 인출 전 다음 5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내 월 소득의 몇 배인가? 이번 달에 이미 얼마나 인출했나? 같은 은행에서 자주 인출했나? 왜 필요한 돈인지 설명할 수 있나? 다른 방법은 없나? 이 5가지만 체크하시면 대부분 안전해요. 세무서나 은행에서 질문받을 때 대처법.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세무서나 은행에서 질문하면 당황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생활비로 썼다. 자식에게 줬다. 집수리했다. 병원비로 썼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면 문제 없어요. 대부분의 세무 공무원들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큰 돈 쓰실 때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명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물어보면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규칙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시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져요. 세무조사 받게 된다면,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떳떳하시면 문제 없어요. 세무조사 받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무조사는 단순히 소득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정당한 소득으로 정당하게 지출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가 귀찮으시면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송금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배워보세요. 계좌이체의 장점을 보면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남고 현금 인출보다 의심받을 확률이 낮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송금 가능하고 수수료도 현금 인출보다 저렴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자식들도 잘 키우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차례입니다. 돈이 무서워지면 삶도 위축됩니다.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하고라며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고생하며 모으신 그 소중한 돈 이제 편안하게 쓰셔야 할 때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주고 싶을 때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싶을 때 드시고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세요.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주시고 아픈 곳 있으면 좋은 병원도 가세요. 다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에 맞게 떳떳하게 인출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더 이상 현금 인출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규칙을 알고 방법을 알면 당당하게 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상식적으로 하시면 되고 너무 신경 쓰시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내 손으로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할머니도 이제는 편안하게 돈 쓰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하신다고 해요. 이제야 내 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오고 돈 쓸 때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박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별것 아니더래요.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구나 하시면서 안심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걱정 없이 당당하게 내 돈 쓰시면 돼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시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시고 자식들도 잘 키우시고 이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 차례예요. 그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기억하시죠? 나누어서 천천히 안전하게 인출하시는 거예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월 1회에서 2회 정도 소득 수준에 맞게 인출하시는 거고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처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음에는 자녀에게 돈 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증여 걱정 없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자녀분들에게 돈 주는 방법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절세 비법도 준비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 돈 당당하게 쓰되 똑똑하게 쓰자는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편안하게 돈 쓰세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